지금 일본 방산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항상 해상력에서는 한국이 일본보다 뒤처진다고 우리 국민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불문율에 균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일본 방산의 상징 중 하나로 여겨지던 가와사키 중공업에서 발생한 잠수함용 디젤 엔진 시험 데이터 조작 문제입니다. 이 사안이 처음 알려졌을 때만 해도 일본 내부에서는 관리 부실이나 일부 부서의 일탈 정도로 보려는 시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국제사회가 이 사건을 바라보는 눈빛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방산에서 데이터는 문서가 아니라 신뢰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잠수함용 디젤 엔진은 일반 산업용 엔진과 차원이 다릅니다. 단가만 놓고 봐도 엔진 한 기에 수백억 원이 들어가고 개발부터 양산, 수명주기 유지비까지 포함하면 한 기종에 2천억 원 이상이 투입되는 초고위험 장비입니다. 일본은 현재 약 22척 안팎의 디젤 잠수함을 운용하고 있고 잠수함 한 척에는 통상 2기 이상의 디젤 엔진이 탑재됩니다. 단순 계산만 해도 문제가 된 계열과 연관된 엔진 수량은 수십 기에 이릅니다. 그런데 이 엔진들의 연료 소비율, 출력 안정성, 내구 시험 수치 일부가 실제 측정값과 다르게 보고됐다는 의혹이 확인된 겁니다. 이건 단순한 숫자 조정이 아닙니다. 잠수함 작전 방영, 자망 시간, 은밀성 계산의 출발점이 흔들린 사건입니다. 치명적인 건 일본 방산 구조입니다. 잠수함용 디젤 엔진 시장은 연간 수요가 극도로 적습니다. 일본 기준으로 연간 생산 물량은 많아야 5기에서 10기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수량이 적고 검증 주기가 긴 시장에서는 한 번의 신뢰 훼손이 10년 이상 영향을 미칩니다. 국제 해군 조달 시장에서는 잠수함 관련 핵심 장비를 평가할 때 최근 성능보다 지난 10년간의 시험 데이터 일관성을 더 중요하게 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일본은 치명상을 입었습니다. 성능이 좋다는 주장보다 먼저 그 성능을 믿어도 되는가? 라는 질문이 던져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즉, 한국보다 10수년은 앞서 있을 것이라 여겼던 일본 해상 전투력의 가장 핵심이 되는 잠수함 성능이 모두 거짓으로 만든 허상이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이제는 일본 방산이 지금 맞닥뜨린 위기가 얼마나 위험한지 데이터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를 알기 위해서는 과거에 정보를 속이거나 핵심 데이터를 왜곡했다가 실제로 폭망한 나라들의 전철을 함께 놓고 봐야 합니다. 방산 시장은 한 번의 실수로 끝나는 곳이 아니라 신뢰가 무너지면 연쇄적으로 무너지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일본의 현실부터 다시 짚겠습니다. 잠수함용 디젤 엔진 시험 데이터는 단순 성능 지표가 아닙니다. 연료 소비율은 작전 방향 출력 안정성은 최대 자망 시간과 직결됩니다. 국제 해군 기준으로 잠수함 엔진 시험은 통상 5,000시간 이상 누적 운용 데이터를 요구하고 이 과정에서 허위 보고가 확인되면 해당 계열은 다시 처음부터 검증을 요구받습니다. 이 재검증에는 최소 3에서 5년이 소요되고 비용은 엔진 계열 하나당 수백억 원에서 많게는 1,000억 원 이상이 들어갑니다. 일본처럼 연간 잠수함 건조 수량이 한두 척에 불과한 나라에게 이 시간과 비용은 치명적입니다. 숫자로 보면 사실상 한 세대의 전력화 주기가 통째로 날아가는 셈입니다. 여기서 일본이 감당해야 할 또 하나의 숫자가 있습니다. 바로 방산계약의 금융 조건입니다. 국제방산금융에서는 기술 신뢰도 하락 시 보험료와 보증 비용이 평균 2배 이상 상승합니다. 정상 국가로 분류될 경우 계약 금액 대비 1.5% 내외였던 금융 비용이 신뢰 리스크 국가로 분류되면 4에서 6%까지 뛰는 사례가 반복돼 왔습니다. 1조 원 규모 계약 기준으로 추가 부담은 250억에서 450억 이상입니다. 일본 방산이 이 부담을 계속 더하게 되면 가격 경쟁력은 구조적으로 붕괴됩니다. 아무리 기본 가격을 낮춰도 금융 비용에서 이미 승부가 끝나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른 나라 사례를 보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스페인입니다. 스페인은 차세대 잠수함 사업인 S80 프로젝트에서 치명적인 계산 오류를 저질렀습니다. 설계 단계에서 중량 계산이 잘못돼 완성된 잠수함이 물에 뜨지 않는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한 기술 실수가 아니라 초기 설계 검증 과정에서 정부와 해군의 과도하게 낙관적인 수치를 보고한 구조적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사업은 즉시 중단됐고 전면 재설계에 들어가면서 추가 비용만 약 20억 유로, 우리 돈으로 3조 원 이상이 더 투입됐습니다. 초도함 인도는 계획보다 7년 이상 늦어졌고 그 사이 스페인 잠수함 수출은 사실상 전멸했습니다. 국제시장에서 스페인 잠수함은 성능 이전의 신뢰 리스크 제품으로 분류됐기 때문입니다. 독일도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다. 독일 해군의 F-16급 프리기탐은 건조 이후 해군 인수 시험에서
기본 전투 준비 상태를 충족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자동화 시스템과 생존성 평가에서 보고된 성능이 실제 시험과 다르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고, 결국 독일 해군은 이미 인도된 함정을 다시 조선소로 돌려보냈습니다. 이 사건 이후 F-16급은 척당 비용이 약 10억 유로에서 12억 유로 이상으로 상승했고, 독일 해군은 추가 도입 계획을 대폭 축소했습니다. 더 중요한 건 그 이유입니다. 독일 수상함 수출은 최소 5년 이상 사실상 공백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정부와 군에 보고된 데이터와 실제 성능이 다르다는 인식이 국제시장에 퍼졌기 때문입니다. 이 두 사례의 공통점은 명확합니다. 기술이 없어서 망한 게 아닙니다. 정부와 군에 보고된 수치, 다시 말해 공식 데이터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순간 비용 폭증과 일정 붕괴, 그리고 수출 시장 퇴출이 연쇄적으로 이어졌습니다. 일본이 지금 서 있는 위치가 바로 이 지점입니다. 가와사키 중공업 사안은 단일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 방산 조달 체계 전반의 검증 신뢰도를 의심하게 만드는 사건입니다. 이 때문에 일본 정부의 대응은 이 불안을 더 키웠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일본 측이 검토 중인 제재 수위는 입찰 참가 제한 2개월에서 최대 5개월 수준입니다. 데이터 조작 의혹이 수년에 걸쳐 누적됐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사안에 대해 수개월 단위의 제재를 논의한다는 점은 국제 기준에서 매우 이례적입니다. 방산업계에서는 시험 데이터 조작이나 허위 보고가 적발될 경우 최소 1년 이상의 입찰 제한과 함께 전면 재시험, 제3자 검증, 추가 인증 비용 부과가 일반적입니다. 일본의 대응은 숫자로 비교되는 순간 바로 평가가 끝납니다. 이건 엄격한 조치가 아니라 내부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정으로 읽힐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신호를 국제사회는 아주 민감하게 받아들입니다. 방산 계약에는 항상 금융이 붙습니다. 수출금융, 보증, 보험료까지 포함한 금융 조건은 기술 신뢰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상적인 경우 계약 금액의 1에서 2% 수준에서 형성되던 금융비용은 기술 리스크가 있다고 판단되면 3에서 7%까지 뛰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만약 일본 방산이 신뢰 리스크 국가로 분류되기 시작하면 1조 원 규모 계약 하나당 최소 300억 원에서 많게는 700억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 비용은 대부분 발주국이 부담하지 않습니다. 결국 일본 업체가 가격을 깎거나 조건을 양보하는 방식으로 떠안게 됩니다. 숫자로 보면 일본 방산의 경쟁력이 구조적으로 깎여 나가는 순간입니다. 조선 산업에서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일본 주요 조선소들의 군함 인도 실적을 보면 연간 2척에서 3척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 검증과 재시험이 요구되면 건조 일정은 자연스럽게 늘어납니다. 방산조선에서 일정이 6개월만 밀려도 인건비와 금융비용 증가로 척당 수백억 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합니다. 일본은 이미 인건비가 높은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담은 더 크게 작용합니다. 최근 10년 사이 일본의 군함 건조 단가는 30% 이상 상승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 여기에 신뢰 리스크 프리미엄까지 더해지면 가격 경쟁력은 사실상 무너집니다. 이 장면을 한국인의 시선으로 보면 감정이 묘해집니다. 한때 정밀함과 신뢰를 무기로 방산 이미지를 쌓아 올렸던 일본이 지금은 그 신뢰에서 균열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한국은 수십 년 동안 시험 데이터와 납기 하나하나를 집요하게 관리하며 말이 아닌 결과로 실력을 증명해 왔습니다. 이 차이는 이제 국제시장에서 숫자로 드러나고 계약서 위에서 냉정하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 방산의 문제는 기술 부족이 아니라 신뢰를 관리하는 구조의 한계입니다. 방산 시장은 기억이 길고 한 번 흔들린 신뢰는 단기간에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안은 단순한 스캔들이 아니라 일본 조선과 방산이 장기 하락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은 구조적으로 더 불리합니다. 스페인이나 독일은 방산 실패 이후에도 대체 산업 기반과 외부 협력으로 회복의 시간을 벌 수 있었지만, 일본은 방산 시장이 내수 중심이고 업체 풀도 극도로 제한적입니다. 잠수함 엔진처럼 핵심 장비에서 신뢰 문제가 발생하면 다른 업체로 빠르게 전환할 수도 없습니다. 이 경우 일본 정부는 선택지가 없습니다. 문제 있는 업체를 강하게 처벌하면 전력 공백이 생기고, 처벌을 약하게 하면 국제 신뢰가 더 크게 무너집니다. 지금 일본이 망설이는 모습 자체가 이미 시장에는 약점으로 읽히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례를 숫자로 다시 정리하면 결론은 단순합니다. 데이터 신뢰 문제가 발생한 국가는 평균적으로 외서 10년간 수출 시장에서 사실상 배제됐고, 추가 비용은 원래 사업비 대비 최소 30%, 많게는 50%까지 증가했습니다. 일정 지연은 평균사에서 7년이었습니다. 이 수치는 예외가 아니라
반복된 결과입니다. 일본이 이 흐름을 피해갈 수 있다는 근거는 지금까지 어디에서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국이 대비됩니다. 한국 방사는 지금까지 정부와 군을 상대로 한 데이터 신뢰 문제로 국제 분쟁에 휘말린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시험 데이터는 보수적으로, 성능은 실전에서 증명하는 방식을 고수해왔고, 이 태도가 수십 년간 쌓이면서 국제금융과 조달 시장에서 신뢰 프리미엄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일본이 숫자로 무너지는 동안 한국은 같은 숫자로 선택받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대비야말로 지금 일본 방산 위기가 한국에게 얼마나 큰 반사 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를 가장 냉정하게 보여주는 지점입니다. 다음은 25년 12월 1일 한국 핵잠 외신 반응 터졌다 영상입니다. 한국의 조선업계는 이미 세계 최강이라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핵 항모를 운영하는 미국조차 10만 톤급 토크 증설이 늦어지면서 건조 스케줄에 심각한 병목을 겪고 있었고, 버지니아급 공격 잠수함 생산도 1년 두척 체계를 유지하기 어려워진 상태였습니다. 실제로 미국 내부 보고서에서는 잠수함 건조 지연의 평균 기간이 28개월까지 늘어난 사례가 확인되었고, 조선 인력 부족과 공정 효율성 저하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한국의 고품질 선단 건조 능력, 특히 공정지연율 5% 이하라는 전례 없는 생산 안정성에 주목한 건 자연스러운 흐름이었습니다. 해외 전문가들이 ROK2 빌드에 더 놀랐던 이유는 다른 데에 있었습니다. 한국이 만약 원자로 자체 설계를 요구했다면 미국이 절대 허용하지 않았을 텐데, 한국은 원자로 모듈을 미국으로부터 공급받되 선체 기본 설계와 통합 조립은 한국이 맞는 이원화 모델로 합의를 끌어냈다는 점입니다. 이 구조는 국제 핵 확산 규범을 완전히 준수하면서도 한국이 독자 건조 능력을 유지할 수 있는 절묘한 조합으로 평가됐습니다. 브라질조차 30년 넘게 추진해온 핵잠 프로젝트가 선체 통합 단계도 끝내지 못한 현실에서 한국이 미국과의 합의만으로 건조 주체로 들어가는 건 산업 생태계의 차원이 다르다는 의미였습니다. 하지만 팩트시트 문구를 분석한 해외 전문가들은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포인트를 짚었습니다. 핵연료 공급 체계와 한국의 ENR 권한은 별개의 문제라는 점입니다. 연료 공급은 NPT 제14조에 따른 전용 체계로 관리되기 때문에 한국이 우라늄 농축 장비를 도입하거나 사용 후 연료 재처리를 요구하는 구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은 즉 한국의 핵잠 건조 승인이 핵주권 협상력과는 또 다른 흐름을 만들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오히려 핵잠 운용 국가로 들어가는 순간 한국은 향후 ENR 협상에서 전략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구조로 이동한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이 모든 흐름을 종합한 해외 전문가들은 팩트시트의 ROK2 빌드 문구가 단순한 선언적 표현이 아니라 정치, 외교, 군사, 산업 전반을 관통하는 구조 변화의 신호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즉, 한국이 독자적으로 핵잠을 만들 수 있는 국가였다는 사실을 미국이 국제문서 형태로 확인해준 셈이라는 분석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이 있었는데요. 국외 군사 분석가들이 서둘러 들여다본 건 한국이 핵잠 건조를 전제로 할 수 있었던 기술적 기반이 어디까지 축적돼 있었는지였고, 이 부분에서 외신들이 집요하게 물고 늘어진 자료가 있었습니다. 한국의 조선 엔지니어들이 지난 10년 동안 축적해온 잠수함 고정 밀 가공 기반 데이터, 그리고 방산업계 내부에서만 공유되던 비공개 실험 결과였습니다. 해외 전문지들은 한국이 KSS-3에서 이미 구현한 선체 변형 최소화 기술을 특히 높게 평가했습니다. 3,000톤급 선체의 용접 변형률을 평균 0.2% 이하로 관리했다는 자료가 외신기술 분석팀에서 확보됐는데, 이 수치는 핵잠을 운영하는 프랑스의 쉬프랑 조선소가 기록하는 변형률 0.3%보다 더 낮았습니다. 이런 정밀도는 원자로 모듈을 탑재하는 구호액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수준이기 때문에 미국이 이를 직접 검토했다는 점이 해외 보도에서 언급되며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전문가들이 더 주목한 것은 한국의 저소음 설계 알고리즘이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KSS-3 배치2에서 리튬 기반 에너지 관리 알고리즘을 자체 개발해 연속 자망 시간과 추진 효율을 서방 상위권으로 끌어올린 바 있는데, 이 알고리즘의 핵심 구조가 미국이 운용하는 잠수함 소음 관리 방식과 맞닿아 있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외신들은 이 알고리즘이 한국 연구진이 수집한 실외역 소음 패턴 데이터 기반이라는 점을 강조했는데, 이 데이터는 해군이 7년 동안 서해, 동해, 남해각 해역에서
수집한 정밀 음향 자료로 잠수함 설계에 활용될 정도의 정밀도를 제공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미국 전문가들이 한국의 기술을 신뢰하게 된 결정적 계기가 발생합니다. 미국 조선업의 현황도 외신 분석에서 빠지지 않았습니다. 미국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버지니아급 공격 잠수함은 최대 생산 목표를 연 2척으로 설정했지만 실제 평균 건조 기간이 78개월까지 증가했고 공정 지연율이 25% 이상으로 치솟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는 1990년대 대비 인력풀 감소와 설비 노후화가 겹친 결과였고 미국은 이 문제를 단기간 내 해결할 수 없다는 평가가 군사 분석가들 사이에서 확산되었습니다. 한국의 건조 지연율 평균 5% 이하, 조선 숙련자 5만여 명 규모의 산업 기반은 미국의 이 병목을 해소할 유일한 동맹 옵션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외신들이 분석한 부분에서 진짜 반전이 터졌습니다. 미국이 한국의 잠수함을 그냥 만들어달라고 맡기는 수준이 아니라 한국 조선소 자체를 미국 핵잠 생산 체계의 확장 공정으로 편입시키려 한다는 겁니다. 이 말은 한국 조선소에서 만든 선체에 미국 원자로 모듈을 결합해 한미 공동 모델로 올라올 가능성이 열렸다는 뜻입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의회 부담을 크게 줄이고 한국은 필요한 기술을 직접 손으로 경험하며 독자 건조 역량을 확보하는 구조가 완성됩니다. 해외 매체들은 이걸 두고 미국의 조선 현대화와 한국의 핵잠 독립이 정확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타이밍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팩트시트에 굳이 돌려 말하지 않고 allocate to build, 즉 한국이 건조한다는 표현이 적힌 거라는 겁니다. 여기서 더 놀라운 지점이 뒤이어 나왔습니다. 한국 내부에서도 공개된 적이 거의 없던 기술적 기반을 외신들이 먼저 파고들어 분석했다는 사실입니다. KSS-3 개발 과정에서 이미 핵잠 전환을 염두에 둔 확장형 프레임이 시험된 적이 있고 그 구조가 4,000톤급까지 무리 없이 확장 가능하다는 자료가 해외 기술 분석에서 확인된 겁니다. 한국 전문가들조차 이걸 외신이 어떻게 알았지? 라고 놀랐다는 이야기가 돌 정도였습니다.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allocate to build는 단순 협의가 아니라 미국이 한국을 핵잠 생태계의 핵심 축으로 인정했다는 신호였습니다. 해외 전문가들은 이 문장이 21세기 잠수함 산업의 판 자체를 바꿀 첫 번째 티켓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변화는 그 다음입니다. 한국이 핵잠을 갖는 순간 한반도 전략 지도는 완전히 다른 그림이 됩니다. 동해 깊은 해구는 2000m 이상 내려가는 구간이 이어지는데 외신에서는 이 지역을 대양작전급 은밀 운용이 가능한 드문 해역으로 평가했습니다. 여기에 핵잠이 들어가면 탐지 난도는 기존 재래식 대비 5배 이상 증가하고 한반도 주변의 군사균형은 감시당하는 구조에서 상호 억제 구조로 바뀝니다. 외교력도 폭발적으로 상승합니다. 핵잠 운영국은 단 7개국뿐인데 한국이 이 대열에 들어가는 순간 방사선 안전, 정비협정, 연료공급 등 모든 항목이 협상 카드로 변합니다. 여기에 AI 기반 전투 알고리즘까지 잠수함 체계에 적용되면 한국 잠수함은 완전히 새로운 레벨의 지휘 능력을 갖게 됩니다. KF-21에서 이미 검증한 알고리즘이 수중전에 결합될 수 있다는 분석은 해외에서도 엄청난 관심을 끌었습니다. 미국도 이런 한국의 역할을 필요로 하고 있었습니다. 중국 원자매 소음원이 10년 전보다 15에서 20데시벨 줄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믿고 기댈 수 있는 음향 파트너가 필요했습니다. 그 자리가 자연스럽게 한국에게로 온 겁니다. 그래서 해외 전문가들은 한국 핵잠의 첫 모델을 4,000에서 7,000톤급으로 전망했습니다. 이 급이 앞으로 10년간 운영 정비 기반을 안정적으로 만들고 국산화로 확장하기도 가장 자연스러운 규모라는 것이죠. 한국 조선소는 이미 이 구간의 선단을 200척 이상 건조한 실적을 갖고 있으니 기술적 도약은 충분히 가능한 흐름입니다. 결국 allocate to build는 일종의 승인 문장이 아니라 전환점 선언입니다. 한국이 조선 강국을 넘어 핵잠 건조국, 지역 방어국에서 대양작전국, 전략 소비국에서 전략 생산국으로 바뀌는 순간을 기록한 단어입니다.